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12번째 대한제국과 광무개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이 대한제국과 광무개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독립협회의 활동과 연계를 해서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선생님이 구체적으로 학습시 다루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그 전에 한 가지만 우리가 좀 살펴보고 가자면, 지금 우리가 배웠던 시기에 국왕이 누구였을까요? 쭉 지금까지 바로 고종이죠. 이 고종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1863년에 즉위했던 이 고종 같은 경우는 그동안 상당히 많은 부침을 겪어왔었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앞에 띄워놨지만 지금 이걸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고종이라는 인물은 1863년에 즉위를 해서 1907년에 일제에 의해서 강제로 퇴위할 때까지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조선과 조선의 왕 그리고 대한제국이라는 나라의 황제로 제위를 하고 있었어요. 어찌 보면 조선에 있었던 역대 국왕들 중에서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왕의 자리에 있었던 인물인 겁니다.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 이 인물이 겪었던 수많은 일들을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합시다. 1882년에 이모군란, 1884년에 갑신정변, 1894년에는 일본군이 경복궁을 침입하고 95년에는 다시 침입해서 자기 왕비, 민비를 살해하는 을미사변이 터지고요. 그리고 아관파천이라는 고종 입장에서는 되게 치욕적이었겠죠. 이런 일도 겪고, 그 다음에 98년 즈음부터는 만민공동회라는 게 경복궁 앞에서 막 펼쳐지더니 의회를 설립하라, 궁주의 권한을 제한하려는 그런 움직임들도 막 보여주기도 하죠. 그리고 초기를 또 생각을 해보면 어린 시절에는 흥선대원군이라는 자기 카리스마 있는 아버지 때문에 억눌려 살았던 경험들도 있고요. 그걸 먼저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조금 뒤집어졌죠. 이런 경험들을 했던 고종입니다. 되게 왕은 왕이지만 많은 고초를 겪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선생님이 여기서 이렇게 고종이 힘들었다, 힘들었으니까 되게 살기 힘들었겠네, 그러니까 되게 삶이 고난이었고 되게 안타까운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자라는 게 아니에요. 이 고종이 오늘 우리가 배우는 시기부터는 스스로 정치를 제대로 운영하게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파트너였던 자기 왕비 명성황후에게 상당히 의존했던 측면들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세력들이 이 민비와 관련된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친인척들인 경우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우리가 민씨 세력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민씨 세력이 사실상 을미사변 이후에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되고, 이 아관파천으로 가부개혁을 추진했던 내각도 무너뜨린 고종, 이제는 정치를 자기가 스스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보면 마련을 하게 된 거죠. 그 상황에서 고종은 어떤 정치를 하게 될까요? 지금 나와 있는 고종의 이력하고도 우리가 연결지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고종이었다면 이제 내가 고종 황제로서, 나라의 어떻게 보면 군주로서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 나갈 거냐. 망하고 싶진 않겠죠. 이 나라를 망하지 않게 하고 나라의 힘을 키우기 위해선 어떤 정치를 해야 할까를 우리가 이 고종의 일대기를 통해서 한번 먼저 유추를 해보고 오늘 배울 대한제국과 광무개혁에 대해서 짐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겁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대한제국과 광무개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 시간 이제 구체적인 내용, 대한제국과 광무개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대한제국과 그리고 그 시기에 추진됐던 광무개혁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독립협회를 다루면서 이야기를 나눴던 그 당시 상황을 잘 떠올려 봐야 돼요. 왜냐하면 대한제국이 수립이 되고 그 이후에 개혁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과 관련해서 동시대에 일어난 일들도 있었고,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변화된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영향을 줬던 일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오늘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약간은 복습한다는 생각하에 공부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왜냐? 지금 첫 번째 빈칸부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이 나오잖아요. 아관파천입니다. 러시아 공사관으로 고종이 피신을 한 거죠. 러시아의 보호를 받으면서, 자, 당연한 얘기죠. 조선 내에서 누구의 영향력이 커진다? 러시아의 영향력이 커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주독립이라고 하는 그 당시 어찌 보면 가장 큰 목표가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제국이라는 새로운 나라가 수립되는 과정에서 이게 되게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을 합니다. 당연한 거긴 하지만 백성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자신의 나라의 국왕이 다른 나라 공사관의 보호, 다른 나라 군대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 자체는 정말 어떻게 보면 치욕스러운 일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종에게 계속해서 뭐하라? 황궁하라 라는 요구가 여론으로 형성되기 시작을 합니다. 특히 이 당시에는 이런 여론이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활성화가 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독립신문이라는 민간 신문이 창설된 데다가 독립협회라는 새로운 정치 조직이
형성되고 발전해 나갔던 시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초기 독립협회의 다양한 활동 중에 우리가 기억해둘 건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고종에게 황궁을 해라. 궁궐로 돌아오라는 요구가 상당히 형성이 된다는 거죠. 왜냐? 이렇게 러시아의 영향력이 강해지는 것, 그리고 러시아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자주 독립한 국가로서 어떻게 보면 감당할 수 없는 치욕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인 겁니다. 자, 그리고 청일전쟁이 끝나고 사실상 청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 다음에 물러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국 내에서도 이런 새로운 어떻게 보면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뭐냐? 우리도 이제 청나라의 연호를 따라 쓰지 말고 우리만의 독자적인 연호를 제정하자. 자, 그리고 우리도 뭘 칭하자? 황제를 칭하자. 일본도 천황, 황제죠. 중국은 황제. 그리고 서양 세력들 다 보니까 이 나라도 황제, 저 나라도 황제예요. 우리도 그런 세계에서 동등하게 어떻게 보면 우뚝 서기 위해서라도 우리도 황제를 칭해서 국가의 위신을 높여야 한다라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국내 상황에서 여론이 점점 형성이 되면서 우리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거죠. 자, 이걸 바탕으로 대한제국이라는 황제국을 우리가 선언하게 되는데요. 이런 황제국을 선언할 수 있었던 국제적인 배경은 이런 게 또 있습니다. 러시아와 일본이 청일전쟁 이후에 그리고 삼국간섭 이후에 상당히 군사적인 대립이라든지 정치적인 외교적인 대립들을 많이 했겠죠. 근데 이 아관파천 이후에 이 두 세력 간에 어느 정도의 균형이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든 일본이든 간에 일단 상대방을 완전히 제압하기에는 좀 부담이 컸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둘 사이에 세력 균형을 어떻게 보면 이루기로 비밀 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반도나 아니면 만주를 놓고 너무 이제 치열하게 다투지 말고 어느 정도는 소관기를 좀 갖자라고 협약을 맺게 되는 거죠. 이게 비밀 협약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알려지지는 않지만 어찌 되었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황제국을 칭하자는 여론이 형성이 될 때 러시아든 일본이든지 간에 큰 간섭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을 지금 두고 둘 간의 비밀협약이 체결된 상황에서 괜히 섣부르게 조선을 간섭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가는 상대방에게 더 안 좋은,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일본에게 조선에 더 크게 간섭할 수 있는 빌미를 마련할 수도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런 세력 균형도 있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외세의 간섭이 다른 시기에 비해서는 약간 약해집니다. 그 다른 시기라는 건 을미사변이나 아니면 가부기역 때와 비교하면 훨씬 더 약해진다라는 거죠. 자, 그 결과 1897년 2월에 결국에 고종이 환궁을 합니다. 96년 2월에 아간파천이 있었으니까 1년 만에 환궁을 한 거죠. 자, 여기 우리 같이 보이네요. 97년 2월에 환궁이라는 건 임금이 궁궐로 돌아온다는 뜻으로 고종이 1년간의 러시아 공사관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어디로? 경운궁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현재 서울시청 앞에 있는 덕수궁이 이 경운궁인데요. 조선의 전궁인 경복궁이 아니라 이 경운궁으로 돌아간 이유는 우리가 중학교 때 아마 수업을 하면서 선생님들이 많이 강조하셨을 텐데 아무래도 이 경운궁이 주변에 외국 공사관들이 많이 위치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혹시라도 또다시 을미사변 같은 불의한 사건이 터지게 되면 또다시 피신을 할 생각을 좀 했던 거겠죠. 그런 측면이 이 경운궁이라는 위치의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당시에 우리가 황제국을 칭하자, 연호를 쓰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는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외세의 간섭이라든지 아니면 외세의 침략에 취약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경운궁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이런 여론들을 결국엔 등에 업고 고종이 황제국을 선언합니다. 황제의 나라가 되겠다라고 선언한 거죠. 그러면서 조선이라는 나라의 이름을 이제 버리고 대한이라는 새로운 나라의 이름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가 수립이 된다? 대한제국이 수립이 되고요. 그때 우리가 새롭게 쓰게 된 연호가 광무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광무개혁이라고 하는데 이 광무개혁은 대한제국에서 광무 시기에 이루어진 개혁이란 의미가 되겠죠. 자, 그렇게 우리도 뭐의 나라가 됐다? 황제의 나라가 됐다. 자, 관련해가지고 이거 추가 자료를 선생님이 하나 올려놨는데요. 그 추가 자료는 우리가 동아시아 세계에서 황제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고 특히 이 근대 시기에 황제국을 우리가 칭했던 이유, 국제적인 상황에서 왜 우리가 황제국을 굳이 칭했을까를 이해할 수 있는 자료니까 한 번쯤은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겁니다.
자, 그럼 이 대한제국기에 정치가 어떻게 운영이 되었고 그 정치 운영 과정에서 새로운 개혁들이 어떻게 추진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대한국국제라는 새로운 법제가 마련된다라는 내용이 처음에 등장을 하는데요. 그 배경을 보시면 고종이 황제권의 강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 대한국국제가 마련이 된다고 얘기가 되어 있죠. 자, 근데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이거 학습지 정리하기 전에 선생님이 앞서서 고종에 대해서 고종의 입장, 고종의 그 당시 상황 같은 것들을 우리가 좀 고려를 해봐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이 대한국국제를 알아보기 전에 이 시기 고종의 입장을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 자, 위에 잠깐 다시 보시면요. 아관파천이 있었죠. 이 아관파천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일본의 볼모로 잡혀있던 고종이 몸을 피신을 한 거예요. 러시아 공사관으로. 러시아의 보호를 받으면서.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아관파천 직후에 정치적으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뭐냐면 갑오개혁을 주도했던 김홍집 내각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왜냐면 고종 입장에서는 을미사변도 어떻게 보면 사실상 이들하고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김홍집 내각이 점점 더 일본에 더욱더 많이 의지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을 거고요. 당연히 아관파천 직후에는 이 내각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겠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때부터 고종 같은 경우는 자, 요 단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써볼게요. 친정체제를 구축합니다. 친정체제라는 건 뭐냐면 직접 정치를 운영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갑오개혁을 주도했던 김홍집 내각이라든지 그 이전에 아닌 민씨 세력이라든지 이렇게 신하들이 중심이 돼서 정치가 운영이 됐었잖아요. 물론 최종 결정은 고종이 당연히 하는 거긴 하겠지만 왕정 국가니까. 하지만 국왕이 어찌 보면 정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상황은 아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아관파천 직후에는 고종이 친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되게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즉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 충성심을 확실히 보여주는 측근 세력들을 어떻게든 키우려고 했던 거예요. 그걸 통해서 노렸던 건 이거죠. 자기의 정치적 주도권을 강화하고자 했던 겁니다. 지금까지 고종이 겪어왔던 다양한 사건들을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워낙에 지금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청이라든지 일본이 이중으로 외압을 엄청나게 주고 있었죠. 그다가 갑신정변 같은 각종 정변이라든지 아니면 궁궐 침범 같은 일들도 막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쭉 제위에 있는 동안. 자, 그러다 보니까 아관파천 직후에 고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외세의 간섭을 막기 위해서라도 군주 중심으로 권력을 집중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한번 정치를 이끌어 나가보자 라는 각오를 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기회도 됐던 겁니다. 그냥 아관파천을 계기로 해가지고 그 이전에 기존에 갑오개혁을 이끌었던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었으니까요. 새롭게 시작할 때 그 새로움의 중심에 자기가 서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자기가 서는 과정에서 황제를 칭한 거예요. 예전보다도 훨씬, 국왕이라는 이름일 때보다도 훨씬 더 권위를 내세울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이 대한제국기에 추진됐던 광무개혁은 기본적으로 당시 황제였던 고종을 중심으로 추진된 개혁이라는 겁니다. 물론 고종이 하나하나 세세한 부분까지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추진을 하고 그러진 않았겠죠. 고종과 그 고종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보여주는 측근 세력들이 중심이 된 개혁이 광무개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광무개혁의 목표는 간단합니다. 개혁을 통해 가지고 자주 독립한 나라를 지키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누구 중심으로? 고종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자라는 거죠. 황제권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제 한꺼번에 우리 살펴볼게요. 그러다 보니 여기 나와 있지만 독립협회와는 초기에는 상당히 우호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왜냐면 이 독립협회도 자주 독립한 나라를 지키자라는 게 목표인 거잖아요. 고종하고 기본적인 목표는 같습니다. 당시에 광무정권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광무정권하고 목표는 당연히 같아요. 자, 근데 점차적으로 뭐 하기 시작한다? 대립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왜냐? 추진 방향이 달랐기 때문인 거죠. 목표는 같지만 둘 다 자주 독립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개혁을 추진하고 나라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목표가 다릅니다. 자, 독립협회의 목표를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볼까요? 독립협회 같은 경우는 일반 백성들의 권리, 즉 국민의 권리죠. 민권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개의 권리를 확대시켜가지고 이 사람들이 권리를 갖고 정치에 관심을 가져서 국가의 어떻게 보면 일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의회를 설립하는 거죠. 그래서 의회를 설립하려는 운동들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종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이었던 겁니다. 물론 워낙에 만민공동의 분위기라든지 아니면 규모 같은 것들이 커지고 위협적이다 보니까 고종이 정치적으로 굴복하는 모습들도 많이 보여주긴 했지만 고종이 생각하는 방향은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고종이 생각하는 방향은 뭐였다? 황제권의 강화. 황제권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의회가 설립되고 민권이 확대된다? 이런 거 상당히 어떻게 보면 뭐랄까 장애물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독립협회와 충돌을 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만민공동이와 충돌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이 독립협회를 1898년 12월에 군대까지 동원해서 해산시킴으로써 이 독립협회가 해산된 직후부터는 정말 진짜로 누구 중심으로 정치가 운영이 될까요? 고종 중심으로 정치가 운영이 되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다시 독립협회나 만민공동회처럼 민권을 보장해달라 아니면 의회를 설립하자라는 목소리를 내기가 쉬워질까 어려워질까요? 상당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겠죠. 그 상황에서 반포가 된 게 이 대한국 국제입니다. 대한국의 국가의 기틀, 제도라는 의미인 거죠. 일종의 헌법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의 기본적인 틀을 정리를 해놓은 문서이기 때문에. 지금 이 대한국 국제 선생님이 화면에 띄워놨는데요. 이 대한국 국제의 내용을 쭉 보시면요. 이 내용에 정리되어 있는 부분하고 부분 보시면 딱 알 수가 있겠죠. 황제가 육해군을 통솔하고요.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등 모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을 합니다. 자, 누구의 권한만 나와 있을까요? 황제의 권한만 나와 있습니다. 자, 알아둘 건 인민의 권리, 그러니까 일반 백성의 권리 규정한다 안 한다?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기틀을 정리를 했다는 측면에서는 헌법적인 어떻게 보면 성격이 좀 있기는 하지만 전혀 인민의 권리라든지 국민의 권리에 대해서는 신경 쓰고 있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완전히 근대적인 헌법이라고 보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법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대한국 국제가. 자, 근데 이 대한국 국제의 핵심은 1조에도 나오지만 우리는 자주 독립한 국가라는 겁니다. 근데 그 자주 독립한 국가에서는 누가 무한한 권리를 갖는다? 황제가 무한한 권리를 갖는다. 왜냐? 대한제국은 어떤 국가이기 때문에? 전제군주가 통치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자, 이 전제군주라는 뜻은 여기 전제정치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지배자가 국가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여 아무런 제한이나 구속 없이 마음대로 그 권력을 운용하는 정치체제입니다. 뭐에 반대다? 공화정에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독재정치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기는 한데요. 그 독재정치 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는 규범은 그렇지 않은데 자기 마음대로 정치를 운영할 때 독재정치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 전제정치 같은 경우는 아예 정해져 있는 제도 자체가 특정인, 특히 이거 같은 경우 보통 군주가 되겠죠. 군주가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해 놨을 때 전제정치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대한국 국제 같은 경우는 이 국제 자체의 모든 권한이 황제에게 있다는 걸 명시를 해놓은 거잖아요. 즉 전제군주를 목표로 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 지향점이 어디였냐? 그 당시에 전제군주 국가로 제일 유명했던 독일입니다. 독일. 그러니까 이때 대한제국이 어떻게 보면 지향할 수 있는 체제가 한 3가지 정도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공화정이겠죠. 군주가 없는 체제. 이건 당연히 말도 안 되죠. 특히 프랑스나 그 당시에 미국 같은 나라가 있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한 100여 년 전에 백성들이 국왕의 목을 쳐버리고 국왕을 죽이고 공화정을 실시했던 나라예요. 그런 이야기 할 수도 없겠죠. 자, 그럼 두 번째는 뭐냐? 영국 같은 입헌군주국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을 통해 가지고 국왕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는 한 거예요. 국왕이라는 자리, 황제라는 자리가 있기는 한데 헌법에 따라 통치를 해야 되는 정치가 바로 입헌군주국이잖아요. 독립협회가 지향했던 게 이런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는 해요. 평가하기에. 헌의 6조 같은 경우가 국왕의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자, 근데 고종 같은 경우는 그것도 원했던 게 아니죠. 이 대한국 국제를 보면 모든 권한이 계속 얘기를 하지만 누구에게 있다? 황제에게 있다라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으니까. 독일식이라든지 아니면 러시아식. 그 당시에 독일과 러시아가 이런 전제정치로 상당히 유명했는데 그런 방향을 지향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대한국 국제가 고종이 추구했던 대한제국의 방향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그 방향을 실질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다양한 개혁 정책들을 추진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힌트가 아니죠. 중요한 건 이거죠. 누구 중심으로? 고종 중심으로 하는 거죠. 그건 우리가 조금 이따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럼 이 고종 중심으로 추진되었던 당시 광무라는 연호를 따서 우리가 광무개혁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광무개혁의 주요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자, 목표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광무개혁의 2가지 목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첫 번째는 자주 독립한 나라를 만들려면 외세의 침략을 막아내야 되잖아요.
자, 그러기 위해선 뭘 키워야 될까요? 맞서 싸울 수 있는 군을 키워야겠죠. 자, 군대를 양성을 하는 게 핵심 목표입니다. 근데 그 군의 통제권 누가 확보하는데 목표를 뒀을까요? 바로 고종이 확보하는 데 목표를 뒀습니다. 여기 다 주체는 고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군의 통제권을 확보하는 데 상당히 몰두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군의 통제권을 확보하고 큰 군사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뭐가 필요할까요? 재정이 필요하겠죠. 그 재정을 확충하는데도 상당히 큰 어떻게 보면 노력들을 취하게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목표가 있었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원칙은 조금 이따 살펴보고 그 내용을 살펴보시면요. 우선 군사적으로는 원수부라는 새로운 기관을 창설을 합니다. 이 원수부는 뭐냐면 위에 지금 대한국국제의 내용에 보면 육해군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이 당시에 당연히 공군은 아직 없겠죠. 이 육해군의 통솔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 총 어떻게 보면 지휘부를 만드는 거예요. 이 지휘부를 근데 지휘부의 원수부니까 대원수가 최고 지휘관이 되겠죠. 그걸 누가 맡는다? 고종이 직접 맡습니다. 즉 대한제국의 모든 군대를 고종이 직접 어떻게 보면 총괄하겠다라는 걸 선언한 거죠. 키울 거라는 거야. 이제 친위대라든지 진위대 병력도 증가시키고 이걸 지휘할 수 있는 무관들을 양성할 수 있는 학교도 만들 거예요. 그리고 해군 창설해가지고 함대도 규모도 키우고 싶어요. 근데 그걸 전부 다 원수부에서 이제 통솔을 할 건데 그 통솔의 총책임자가 누가 되겠다? 고종이 되겠다라는 거죠. 군대를 키우고 그 통제권을 고종이 확보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자주 독립된 나라를 지켜낼 수 있으니까 라고 생각한 거죠. 고종은. 자, 그러기 위해서는 뭘 확충해야 된다? 재정을 확충해야 된다. 재정이라는 건 결국에는 국가의 재정을 확충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세금을 제대로 많이 걷는 겁니다. 근데 이 당시는 아직 조선이 당연히 농업국가였기 때문에 세금의 가장 큰 원천은 땅입니다. 땅, 농산물. 자, 근데 문제는 이 세금을 거두는 기준이 당연히 토지면 이 토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국가 차원에서. 근데 이 당시에는 그 조사가 거의 100여 년 가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토지를 조사할 수 있는 역량이 상당히 필요했고 그 시도를 광무개혁 때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양전이라고 불러요. 자, 이 양전 같은 경우는 토지를 조사하고 측량함이라는 뜻입니다. 즉, 이 양전을 하기 위해서 양지하문이라는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서 토지를 측량하고 이 토지의 소유자가 누군지 확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 이 소유자가 누군지를 확인을 해서 이 소유자한테서 뭘 걷기 위해서? 세금을 제대로 걷기 위해서인 거죠. 그러니까 이 전까지는 워낙에 이런 토지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토지는 있는데 주인이 누군지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경우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락된 세금이 되게 많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누락되어 있던 세금들을 제대로 걷기 위해서 이 토지조사 사업, 즉 양전을 실시했던 겁니다. 1898년부터 실시했고요. 1904년에 끝나는데요. 이 1904년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조선과 만주, 그러니까 한반도와 만주를 둘러싸고 갈등하고 있던 러시아와 일본이 1904년에 결국에 전쟁을 다시 치르게 되죠. 이때까지 양지 아문에서 양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소유자를 조사한 거잖아요. 이 소유자들한테 너가 소유자구나 라고 확인시켜주는 뭘 발급해준다? 지계라는 것도 발급해줍니다. 지계 아문이라는 걸 별도로 또 설치해서 토지 소유자들에게 소유 증명서를 발급을 해준 거예요. 자, 관련해가지고 우리 용어를 좀 더 보시면요. 아까 양전은 얘기를 했었고요. 지계의 핵심은 이겁니다. 어떤 권리? 소유권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증명서입니다. 자, 이렇게 양전 사업과 지계 발급 사업을 추진한 목적은 뭘까요? 빠짐없이 토지를 조사해서 그 토지의 소유자들한테 뭘 많이 제대로 걷기 위해서 세금을 제대로 걷어서 뭘 확보하기 위해?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왜냐? 그게 바로 광무개혁에서 어떻게 보면 추진했던 가장 중요한 목표였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지만 자주 독립한 나라를 어떻게 하면 힘을 기를 수 있는 거잖아요. 자주 독립을 지킬 수 있는데. 요게 광무개혁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그 외에도 상업의 발전을 위해서 근대적 공장과 회사를 설립하기도 하고요. 교통통신시설의 도입, 그리고 각종 학교 설립 및 유학생 파견 같이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고 나라의 힘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을 합니다. 자, 근데 기본적으로 계속 강조를 하지만 고종 중심으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죠. 자, 그래서 이 광무개혁 같은 경우는 원칙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어요. 이 광무개혁의 특징. 광무개혁의 특징은 이겁니다. 구본. 옛것을 근본으로 하되 새로운 것을 뭐한다?
참고하겠다라는 거야. 이런 새로운 것들을 많이 적용하고 우리가 새롭게 추진을 하긴 하겠지만 기존에 어떻게 보면 황제를 중심으로 한 이런 정치 체제 같은 것들은 지켜나가겠다는 겁니다. 조선이라는, 과거의 조선이라는 나라가, 대한제국 조선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틀은 어떻게 보면 지키겠다라는 거죠. 상당히 어떤 성격을 갖고 있다? 점진적 성격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 전에 실시됐던 갑오개혁하고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점진적 성격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갑오개혁 같은 경우는 정치 체제라든지 특히 정치 권력의 어떻게 보면 운영 방법 같은 데 되게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었잖아요. 그런 것과는 다르게 점진적인 개혁이 추진되었다라는 겁니다. 누구 중심으로? 이거 너무 많이 강조하나요? 고종을 중심으로, 그리고 고종의 측근을 중심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자,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오늘의 핵심 내용입니다. 한 걸음 더 있어요. 핵심 내용. 대한제국 시기의 국내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국내부가 처음 제대로 만들어진 건 1894년 갑오개혁 때였어요. 갑오개혁 때 국내부랑 의정부를 분리를 해가지고 왕실 사무를 국내부에 떼어줬죠. 이거의 목표는 뭐였냐면 여기 나오지만 원래는 국왕권을 제한하기 위한 거였어요. 의정부에서 국내부를 분리한 이유는 뭐냐? 왕실 관련된 일은 국내부에서만 하세요. 그리고 왕실은 정치하는 의정부에는 관심 두지 마세요였어요. 자, 그런데 아관파천으로 이 갑오개혁이 사실상 끝이 나게 되죠. 그리고 갑오개혁을 주도했던 내각도 무너지게 되고요. 자, 근데 국내부는 계속해서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국내부가 오히려 뭘 압도하게 된다? 정치를 운영하는 의정부를 압도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 황제권이 계속해서 강화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인 거죠. 자, 그래서 이 국내부 내에는 다양한 신설기관들이 세워지면서 엄청나게 거대한 관청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의정부 밑에 있는 탁지부라든지 농상공부, 그 다음에 외부 등 원래 정부 부처에서 관장하던 다양한 재원이라든지 업무를 국내부 밑에 있는 기관에서 가져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특히 그 중에서도 국내부에는 내장원이라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 황실의 자금을 관리하는 부서인데요. 이 내장원이라는 부서가 엄청나게 성장을 합니다. 성장의 핵심은 이거예요. 원래는 국민들이 세금을 내면 정부를 운영하기 위해서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 세금은 정부에서 재정을 담당하는 탁지부로 가야겠죠. 근데 이 재정의 기반이 되는 다양한 세금이라든지 아니면 관련된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이익들이 국내부 밑에 있는 내장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즉, 이 내장원은, 국내부의 내장원은 결국엔 누구 바로 밑에 있는 걸까요? 황제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황제가 마음대로 활용할 수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황제의 근거가 되는 거죠. 이 내장원에 있는 자금을 통해 가지고 요 다양한 개혁들이 추진되었던 겁니다. 이런 다양한 개혁들을 고종이 어떻게 보면 신하들의 간섭을 받지 않고 추진할 수 있었던 배경이 이 국내부의 성장에 있었던 거예요. 자, 국내부 보시면,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국내부 보시면 국내부는 갑오개혁 때 왕실 사무를 담당하는 기구로 설치되어 국정 업무를 담당하는 의정부와 분리되었죠. 원래 이랬다는 거예요. 원래 이랬다고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 대한제국 시기의 국내부의 규모와 역할은 확장되면서 오히려 반대로 처음에 갑오개혁 때 이 국내부가 설치됐던 것과는 어떻게 보면 목적이 완전히 반대로 황제권을 강화하는 데 활용이 됐던 거죠. 자, 이렇게 대한제국 시기의 광무개혁과 이전의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전의 근대화 시도, 갑신정변이나 갑오개혁이나 독립협회 활동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이겁니다. 누굴 중심으로? 황제를 중심으로 한 측근 세력이 개혁을 주도했던 거죠. 그 측근 세력들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인물이 맡은 부서는 뭘까요? 여기 있는 내장원입니다. 내장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광무개혁이 추진되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대한제국과 광무개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중요한 내용들 다양하게 있으니까 우리가 기억을 꼭 해두셔야 되는데요. 이 대한제국과 광무개혁의 핵심을 우리가 살펴보자면 대한국 국제를 잘 떠올리시면 돼요. 대한국 국제. 우리가 자주 독립한 나라라는 걸 선언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을 길러야겠죠. 근데 그 힘은 누굴 중심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기르는 건 고종, 황제를 중심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우리는 전제국가라는 걸 확고히 보여준 겁니다. 이 광무개혁과 관련해서 그래서 대한제국 시기에 추진된 광무개혁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평가들이 있습니다. 광무개혁이 추진했던 개혁이 상당히 큰 성과를 거뒀다라는 입장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다양한 방향들이 국가의 힘을 길러내는 어떻게 보면 방향성 측면에서는 상당히 그 당시에 필요한 개혁들이었기 때문인 거죠. 물론 시기상으로 조금 늦었다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워낙에 외세의 간섭이라든지 정치적인 혼란이 많았기 때문에 늦어질 수 있었던 건 그거는 차치하더라도
늦더라도 이런 개혁을 추진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는 측면들도 있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과연 그 방향성이 옳았느냐. 특히 국정을 주도하는 것이 고종을 중심으로 이렇게 새로운 방향성, 고종을 중심으로 전제적 정치를 강화시켜 나가는 방향성이 맞았느냐에 대해서는 또 의문을 제기하는 평가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정답은 없죠. 특히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답하기가 되게 힘든 이유는 뭐냐면 결국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결말을. 이 광무개혁은 결론적으로 성공한 걸까요? 실패한 걸까요? 개혁 자체는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로 끝이 난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는 일제 식민지로 전락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워낙에 큰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광무개혁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되게 어려운 측면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겠죠. 역사라는 건 결론을 알더라도 그 과정에서 우리가 왜 이런 선택을 하지 못했을까? 또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 선택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를 고민을 해보면서 그 과정에서 우리는 앞으로 어떤 변화를 마주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는 게 역사니까요. 자, 그것과 관련된 게 바로 요 1번 문제입니다. 107쪽 하단에 보면 선생님이 지금 되게 개괄적으로 설명한 광무개혁에 대한 평가가 3가지 방향으로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요 3가지 반드시 정리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과제로는 요거를 줄 거고요. 이 2번 같은 경우는 그냥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